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진행의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한국방정환재단이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했는데요. 2021년 현재 조사 대상인 OECD 22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꼴찌였다고 합니다.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라는 곳에서도 만 10세 아동의 행복도 순위가 최하위권을 기록했는데요. 심지어 우울증 치료를 받는 아이들도 이렇게 많나 싶은 수준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0년 현재 5살부터 14살 우울증 환자를 분석해봤더니 무려 1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 싶은데 뉴스를 보면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다양한 외부 요인들이 참 많긴 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양육과 교육 방식도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고 밝고 건강한 꿈을 가질 수 있는 사회에 희망이 있죠. 어린이날을 맞아 그런 희망을 키우는 일에 어른들이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면서 5월 5일 금요일 어린이날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명품 콘텐츠들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팩트체크 해보겠고요. 이어지는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 전세 사기 뉴스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기의 천태만상 기술과 사기 방지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퀴즈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두는 문서인데요. 부동산 계약 시에 이걸 떼보고 권리관계나 융자 등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문서는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뉴스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 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직접 뵙는 건 처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미남이시라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팩트체크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와 관련된 주제를 모아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린이와 관련된 잘못 알려진 사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의 매는 없다? 사랑의 매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네. 많이들 모르셔갖고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전 민법 915조에는 징계권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떠냐면 친권자는 그 자식을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 조항이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기 위해서 체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돼서 사랑의 매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1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삭제됐고요. 네. 부모가 자식을 체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된 거죠. 오히려 보호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폭력은 아동학대 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징계권 폐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징계권 폐지 100일을 맞아서 지난 2021년 4월에 했던 설문조사에서는 부모의 66.7%가 이 징계권 폐지에 대해서 몰랐고요. 네. 1년 반이 지난 지난해 6월 세이브 칠드런 조사에서는
78.8% 성인들이 모른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참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네, 절대 누구도 때리면 안 되는 안 거죠. 됩니다. 네. 네. 두 번째 주제는 가족 동반 자살은 없다인데요. 최근에도 기사를 몇 번 본 것 같은데 이거 왜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사건이기는 한데요. 가족 동반 자살 이런 말들이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아직도 쓰는 언론사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말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어른 중심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가족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유형은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뒤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맞죠.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네. 근데 뜯어보면 이건 어디서 출발하냐면 부모가 자식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이고 네. 아이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흔히들 하는 말이 부모가 죽을 건데 부모 없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겠어?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아이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갈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양, 그렇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양 이렇게 쓰는 이 말부터 바로 잡아야지 이런 일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중대한 범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가족 동반 자살 이런 말은 이제 더 이상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말도 쓰면 안 되고 그런 일도 일어나면 안 되고요. 어쨌든 다음 주제 촉법 소년은 감옥에 안 간다인데요. 와, 이런 주장하면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어린이들에 관한 보도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특히 그래요. 나 촉법인데 어쩔 거야. 제목이 그렇게 뽑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렇죠.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무서운 어린이들이 있죠. 정말. 예. 근데 이게 많은 어린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좀 들어줘야 될 텐데. 예, 네. 어린이들은 좀 잠을 자고 있겠죠. 네. 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형사 미성년자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러니까 처벌은 받지 않는데 보호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호 처분이요? 예.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도소, 감옥에는 가지 않지만 소년원에는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장 2년 동안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집을 떠나야 되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 없고 매일 만나는 친구들 만날 수 없고 다니던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감옥에서 소년원으로 바뀐 거고 형사처벌이 보호처분으로 바뀐 거지만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아요. 이런 말은 성립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어제처럼 지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경찰관한테 최근 영상에서 봤는데 발로 차고 욕을 하고 이래도 괜찮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나 촉법인데 어쩔 거야? 그러던데. 나 감옥 보낼 거야? 네. 소년원 가십시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네. 제발 잘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침밥과 방학 점심을 학교에서 먹게 해준다. 인데요.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좋은 말이죠.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게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대선 공약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의힘 후보였을 때 2022년 1월 23일 서결시의 심쿵약속 18번째 시리즈로 초등학생 아침밥, 방학 점심밥, 급식 지원 이런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도 실렸는데요. 아침밥을 굶고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 급식으로 아침밥을 주겠다. 아침 굶는 어린이들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좋은 공약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침밥을 얼마나 많이 굶냐면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만 6세부터 11세까지 아침 결식률은 12% 그리고 교육부 2020년 발표에 따르면 초등학생 아침 결식률은
1.6% 이 정도로 나타납니다. 네. 10명 중에 1명 또는 20명 중에 1명 정도가 아침을 거르는 건데요. 이 공약이 실현돼서 모든 초등학생들이 아침밥을 든든히 먹게 되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이 요즘에 공약 이행 좀 점검을 하고 있어요. 1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서 어떻게 됐는지 쭉 찾아봤는데 이 공약은 실종됐습니다. 아무도 관리를 안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교육부에다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 뭐 글쎄요 검토되는 바가 없습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공약은 좀 확실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공약이 실종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그 다음 해외 입양은 옛말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도 있었는데. 해외 입양이 예. 근데 최신 통계를 보면요. 네. 보건복지부 통계인데요. 2021년 해외로 입양을 보낸 우리나라 어린이는 189명입니다. 국내에서 입양된 어린이는 226명이고요. 이 해외 입양된 어린이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1985년인데요. 무려 8,837명의 어린이들이 해외 각국으로 입양돼 나갔습니다. 네. 이해 출생아 수가 65만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출생아 수 대비 해외 입양아 비율이 1.35% 이 정도 됩니다. 근데 2021년 출생아 수 대비 해외 입양아 비율이 0.086%. 네. 많이 낮아지기는 했죠. 근데 왜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을 떠나야 되나?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출산 인구 절벽, 뭐 출산율 위기. 근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제대로 키워주지 못하면서 무슨 대책? 일단 이 아이들부터 우리나라에서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난해 1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해외 입양 이대로 좋은가 이런 포럼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김재민 박사라는 분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해외 입양은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행위로 간주되는 이른바 미혼모의 자녀를 분리시킴으로써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로 해외 입양이 되는 아이들이 미혼모의 아기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고 규정되는 그 혼인 관계 이외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 사회가 잘 보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도 좀 신속하게 좀 개선책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요즘 감기에 독감에 코로나에 아데노바이러스까지 병원과 약국이 북새통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어린이 감기에 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많다고요. 예. 어린이가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콧물 나면 무조건 가습기부터 틀어주는 집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 구강이 건조하면 도움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게 이러면 안 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 어린이가 이랬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이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들은 집이 습하면 이 진먼지 진드기가 확 늘어나니까. 예, 늘어나면서 증상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재채기, 콧물도 맑은 콧물, 그리고 기침 이런 것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집에서는 일단 진단을 받아서 이 어린이가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침구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면 털고 말리고 널고 이걸 자주 하면 증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건 제가 몸소 해보고 깨달은. 예. 네네. 이게 아이가 기침하고 재채기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습기부터 틀 건 아니다. 예,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주택시장의 기본 상식과 이슈를 살펴보는 언젠가 내 집 시간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 관련한 뉴스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 전세 시장이 잘 유지되어 온 게 신기할 정도인데요. 최근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런 피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예방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도 예방교육 차원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근데 이게 좀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이 시장을 없앨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긴 할 것 같은데 뉴스를 보면 느끼는데 이게 근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아주 굉장한 기술을 쓴다면서요. 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네. 전세 제도가 근데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기술을 쓰면은 그러니까 제도를 쓰면은 하루아침에 없앨 수도 있기는 해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허용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00% 보증을 해주면서 좀 프리하게 전세 대출이 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대출 보증 한도를 뭐 반으로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전세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일각에서는 전세가 임대인의 채무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도권 채무는 아니지만 사실상 채무나 마찬가지니까 대출 한도를 잡는데 이거를 넣고 계산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계산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그냥 정말 내일 없어질 정도로 아주 강력하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질문대로 최근에는 깡통 전세라는 개념하고 전세 사기가 조금 혼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깡통 전세는 매매가가 빠져서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좀 더 높다 보니까 전세금을 다 되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건데 이 경우는 작년에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깡통 전세의 환경인 데가 적지는 않고요. 동탄에 있었던 전세 사기로 알려진 동탄 오피스텔 사건이 이런 깡통 전세에 해당하는 사건이고요. 또 반대로 전세 사기인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의도를 가지고 그 임차인을 속이게 되는 이런 기망하는 행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거는 이제 사례로 들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분이 직접 언론에 밝혔기 때문에 김광규님 사건에 해당이 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은 임대인이 바빠서 임대인 대리인에게 주로 공인중개사를 대리인을 시켜서 월세 계약을 좀 대신 체결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리인 그 위임장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인중개사가 위임장을 받아서 중개거래를 하니까 임차인은 믿고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사실 임대인은 월세 계약을 원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고 마음대로요, 중개사 마음대로. 예. 마음대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게 다가구 주택이면은 여러 가구 동시에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모인 전세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은 김광윤님이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어느 날 임대인이 월세를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전세를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나는 전세 계약을 했다. 얘기를 하니까 나는 대리인에게 중개사에게 월세 계약을 하라고 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문제냐 알아보니까 중개사가 사기를 쳤던 거죠. 이렇게 대리인 관련해서 사기 사건이 사실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랑 임대인이 마음 먹으면 사실 다 속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은 시세까지도 조종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즘 인천에 있는 그런 건축왕 사례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건축은 말 그대로 집을 지었다는 거니까 20세대에서 40세대 한 동짜리 다세대 주택이나 아니면 40세대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짓게 되면은 그 전체 40세대를 매매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시세가 없어지는데 그 시세를 한 건을 소위 통정 매매로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냥 높여서 예를 들면은 그 동네 오피스텔 시세는 3억인데 이거는 최근에 좀 올랐으니까 나는 4억을 할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4억이 시세 실거래가 돼버리는 거고요. 그럼 4억을 한도로 뭐 70% 담보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은행인 2억까지 받고 임차인한테 추가로 1억 5천 전세를 더 받거나 하게 되면은 이게 거의 기망에 의한 그 깡통 전세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전세 사기는 그 일부 부주의를 활용하는 부분인데 수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런 사기범들 다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얘기한 그 대리인 계약 이거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전세 그 계약을 할 때 대리인들이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 흔한 일 아닙니까 이거는? 네, 주로 해외에 많이 계시는 분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 자산을 위탁 관리할 때 공인중개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위탁 관리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일부의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신탁회사한테 본인 부동산을 위탁 관리시켜서 신탁회사가 임대차 관리 등을 하게 대리인하기도 하고 이렇게 거창하게 아니어도 중개사한테 본인이 바쁘니까 매매 거래는 대리인 계약이 좀 적은 편인데 임대차 거래는 대리인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대리인들이
이렇게 월세 거래랑 전세 거래를 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속일 수가 있다는 점이 좀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고요. 그래서 그렇게 위임장을 볼 때 그 위임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위임장 보면은 임대인이 이 대리인에게 위임했다는 그 내용과 함께 위임 내용, 뭘 위임했는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계약인지 뭐 전세 계약을 위임을 했는지 아니면은 계약인데 금액을 얼마로 위임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사실 막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사기도 사기인데 지금은 깡통 전세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이 깡통 전세 알고 보면 편법 시세 조정이 문제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를 소위 조작할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현행 제도를 완전히 악용하는 거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세가 조종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임대차 계약 체결과 함께 깡통 전세가 돼버려요. 왜냐면 적정 시세 3억에 본인은 뭐 2억 5천 전세를 2억 5천 전세를 들어갔어야 되는 집에 시세를 4억이라고 높여놓고 3억 전세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뭐 바로 거의 깡통 전세가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이런 깡통 전세를 좀 조장한 면이 있다는 비판을 최근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매매 실거래를 만약에 3년 동안 하지 않게 되면은 시세가 없다는 말이죠. 그럼 이 주택의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LTV가 얼마다 이런 걸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매년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을 책정을 하니까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소위 역산을 해서 그 150%로 역산을 해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전세금을 인정을 해주고 전세 보증제도도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요. 그러면 매매 시세는 없고 공시가율이 만약에 70%라면은 공시가율 70%에 150%를 곱해버리면 105%가 돼요. 그러면은 그 경우는 적정 시세가 예를 들면 적정 시세가 1억이고 공시가격이 7천만 원인 경우에 105% 곱해버리면 전세는 1억 5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미 전세금이 거의 깡통 전세가 되는데 바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라 그래서 이거를 95%까지 올리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가는데 매매 실거래는 없다는 거에 착안을 해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50% 전세보증제도를 악용한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계약과 함께 바로 깡통 전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작년 9월에 150이 아니라 140으로 낮췄고요. 그러면 70%의 공시가를 갖고 있는 집에 140%를 곱하면은 소위 집값의 98%나 되니까 그 매매 전세 가격 차이가 2%밖에 안 나는 거여서 이거는 완전 타이트한 거고요. 이것도 타이트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140%에 100%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140에 0.9만큼 인정을 해줘서 126만큼만 해주겠다고 한 건데 126을 해도 한 88% 정도니까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강제로 이 150% 세팅된 거를 126으로 낮추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다른 주택에서는 그 낮아지는 만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전세 보증에 가입하라는 거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인데 이 사람들이 종전에 150으로 가입시켜 놨다가 126으로 내리니까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는 그 전세 대란이라고 하는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약간 동시에 발현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도 자세히 보면은 주도보를 악용한 건 맞는데 매매 시세가 없는 그런 형태의 집들을 활용했다는 거고 이거는 소위 건축왕류 사건에서 시세가 없어지는 거를 악용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준사기에 가까운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네. 뭐 집값이 안정될 때는 뭐 많은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급등락할 때마다 세입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래서 전세제도 없애야 된다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아까 일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저는 전세제도를 뭐 없애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요. 전세제도가 부작용이 많은 제도인데 이것을 정부가 너무 정책적으로 키워주고 있다.
전세 제도를요? 네네, 전세 제도를요. 그러니까 사실 전세 제도는 1970년대 근대적인 주택담보대출의 한 형태로 등장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것이 아니고 현재의 주택담보대출은 99년부터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주택의 담보가 아니라 집을 지어야 되는 시대다 보니까 주택건설자금대출 약간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다가 IMF 때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열어줬는데 이 건설자금대출에서만 처리하던 그 시기에 또 다주택자들은 여러 채를 갖고 싶었다 보니까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활용해서 이걸로 갭매수를 하기 시작을 한 게 이 전세의 시작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부터도 상당한 전세 사기 문제가 있었고 80년대 말에도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유사하게. 그런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키워주기 시작한 거는, 그러니까 99년부터 시중은행 주담대가 열렸으면 주택을 담보대출 받고 사고 월세를 놓으면 되는데, 이 전세 대출 제도가 MB정부 때 좀 굉장히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택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매매보다는 임차를 선택하게 되고, 구매력이 있는 가구가 월세보다는 전세를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전세를 서민주거의 한 형태로 봤기 때문에 전세금 마련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전세금에 대해서 대출해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가 그거를 보증해주는 이 제도를 하면서, 은행들은 이제 위험 없이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주도보증공이 보증해주니까 그럼 그냥 대출해주면 되겠구나 해서 큰 심사 없이 대출을 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전세 대출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사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시장이 커지니까 사기가 많아지는 건데, 많아지다 보니까 또 보험 제도를 또 도입을 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또 키워주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 전세 시장은 좀 1,000조 원이 넘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고, 전세 대출이 거의 20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는데요. 이러니까 피해 규모도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보증 규모를 감소시키거나 아니면은 전세를 여러 가지 그 채무로 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게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있거나 하는 형태로 가면서, 시장에서 임차인 임대인이 전세하는 건 마음대로인데 그 전세 제도에 대해서 크게 보호받는 것들을 점점 이제 힘을 빼는 이런 정책을 쓰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소멸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줄어들 것이다.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세가 어쨌든 전세 제도라는 게 없어지는 게 더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이타마야 세인이 선택의 자유가 많을수록 좋은 시스템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으로서의 자유라는 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월세와 전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이 월세 단독인 시장보다는 나름 선진화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옵션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전세 제도를, 전세가 투자자들의 레버리지로 활용이 되면서 이게 뭐 2채, 3채 정도가 아니라 20채, 30채, 100채 이렇게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요의 유입을 좀 과도하게 편입시키는 경향이 있고, 지난 2017년부터 21년까지 주택 가격이 강세였던 지역을 자금조달계획서를 뜯어서 보면은 전세 끼고 집을 사는 투자자의 유입이 많은 지역일수록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임차인들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월세 전세라는 여러 옵션을 제공하니까 좋게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자가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집값이 비싼 주택을 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긴 면에서 보면은 좀 피해가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방송에서 보증부 월세가 답이다 이렇게 결론까지 내려주셨는데, 월세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버리는 돈, 좀 아까운 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월세라고 다 완전히 믿을만 할까요? 그 생각도 들어요. 네, 월세가 버리는 돈이고 전세가 다시 돌려받는 돈이니까 그러니까요. 그 인식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세는 보통은 매매에서 내려오거나 매매를 가기 전에 머무르는 단계로 순전세를 많이들 쓰세요. 그래서 전세를 산다는 게 월세보다는 좋은 임차를 산다, 이런 인식도 사회에 있을 뿐더러, 전세 사시는 분들은 대출을 받으면 매매를 갈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가와 임차에 대한 그런 선입견들이 있는 사회에서 전세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거죠, 임차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임차인들이 전세를 스스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비용 효익적으로 봤을 때 전세가 20년치 임차금을 한 번에 예치하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 80%가 대출금리거나 아니면 100% 자기 돈인데,
100% 자기 돈이라 하더라도 자기 돈의 기대 수익률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월급 그 월세 나가는 것만 비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는 그 미회수 리스크 이게 좀 네. 크니까 보증금 규모를 조금 줄이는 형태로 계약을 하시는 게 시장의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은 차라리 월세 시장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제 무조건 월세예요. 그러면은 장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순수 월세가 되면은 네. 거주 이전의 자유는 좀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전세 제도를 임대인도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임대인 역시 순수 월세를 받으면은 소득이 더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전세를 선호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차기 임차인을 받아서 임차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공실이 없어져요. 바로 당일날 바로 수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월세인 경우에는 공실 리스크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마도 월세가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매 가격은 레버리지 효과가 좀 감소하니까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제도의 기대 효과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언젠가 내지 오늘도 전세 사기 유형과 사기 방지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기분 좋은 아침, 평범한 사람들의 일과 삶의 이야기를 담아보는 당신의 멋진 하루를 응원합니다 시간입니다.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분을 만나보나요? 네, 서울 시민들의 발이 되어지고 있는 분입니다. 바로 큰 바라면 지하철, 작은 바라면 버스 기사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서울 시내 버스 기사 남현섭 씨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버스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바로 서울 시내 버스 파란색이죠. 360번 타고 가시는 분들. 오, 타본 적 있는 것 같은데? 타보셨죠? 네. 여의도에서 출발하거든요. 오. 이 환승지가 여의도예요. 자, 360번 타고 계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래요. 갑자기요? 네. Put your hands up. 네. 다 같이 예. 네. 자, 이분은요, 이 차고진 서울 송파구에서 출발해서 강남역을 지나서 고속터미널을 지나서 여의도 이곳 환승센터까지 와서요, 다시 송파구 차고지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이 바로 왕복 4시간이에요. 와. 4시간. 그러니까 이 거리는 이 서울에서 전남 여수 가는 거리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그 길을 왕복, 그러니까 하루에 2번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8시간 그러면? 네, 총 와. 8시간. 네. 저는 정말 1시간만 운전해도 허리 다리가 아프거든요. 그렇죠. 이거 4시간 운전 어떻게 하실까? 힘드실 것 같은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분들 다 직업병이 있다고 해요. 바로 허리 디스크는 기본이고요. 이 허리가 아파서 이분은 수술을 2번 정도 받은 적이 아이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물리치료 까지 받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버스 기사 운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힘든 점이 바로 화장실 문제예요. 아. 저희 보통 뭐 1시간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 뭐 2시간에 한 번씩은 꼭 가게 되잖아요. 네네. 화장실. 네. 근데 이번에 이 차고지에서 회차 지점인 여의도까지 2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운행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회차 지점에서 화장실을 가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 환승센터에서요, 승객들이 정말 많이 탄다고 해요. 거의 이미 만차가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승객들에게 미안해서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하. 아유.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운행하기 30분 전에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운전하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버스에 타고 내리는 승객들의 또 중요한 거 안전도 책임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운행할 때는요, 정말 눈 크게 뜨고 아주 정신 집중해서 최대한 신경 쓰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상상만 해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죠. 거기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시내버스잖아요. 네. 그 위험했던 순간 특히 서울 시내에서 하니까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맞습니다. 네. 예, 특히 민원이 들어올 때는 이분들 당연히 스트레스 받으시죠. 근데 민원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부 승객들 중에는 이 정류장에서 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보고 있죠. 그러다가 자신이 탈 버스가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 타야 되는데 왜 저 버스 지나가는 거야? 하고 바로
민원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정차로 지나갔다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정차가. 이분은 그냥 스마트폰 보느라고 자기가 탈 버스를 놓친 것뿐이죠. 네. 근데 이 버스 기사 입장에서는요, 이 정류장에서 마지막까지 정말 타시는 승객을 확인하고 출발을 하죠. 근데 승객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운행하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도 바로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왜냐면 우리 승객분들 이미 탈 때부터요, 이 스마트폰을 보고 타신다고 해요. 사실 이 버스를 타고 손잡이 잡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분들이 못 들으신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어폰 끼고 있어서 네. 자, 아마 그 얘기도 못 듣고요. 자,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위험하고 위태위태한 거죠. 또 버스 또 내리시는 분들이 미리 내가 미리 준비해야지 하고 일어서시는 순간에 또 사고가 많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 버스 이 차량 그 우리 좌석 뒤편에 그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절대 일어서지 마세요. 그 문구 본 적 있습니다.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정말, 이유가 있었네요. 네, 이유가 네. 있습니다. 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이 버스 바닥이 미끄럽잖아요. 그럴 때 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고 해요. 아하, 네. 또 중요한 거는 이 운행하면서 이 앞차와의 이분들은 또 배차 간격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좀 과속한다는 그런 민원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안 간다고. 이 버스 출발 안 해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버스 기사분들은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냥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승객들이 오해해서 아니 왜 안 가요?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네. 근데 정말 힘들 때가 그냥 잠깐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지만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반대로 보람이 느껴질 때는 언제라고 하시던가요? 바로요. 우리 승객들이 버스 탈 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또 내릴 때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줄 때 힘이 네. 난다고 해요. 네. 이 남현섭 기사님은 올해로 20년 차 되는 아주 베테랑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타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다 하시더라고요. 이야, 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승객분이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먼저 인사해 주는 승객 정말 고맙죠. 자, 지금 이 시간에 버스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 서로 배려하면서 안전하게 버스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버스기사 우리 멋쟁이 남현섭 씨의 멋진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요. 등기부 등본이죠. 부동산 계약할 때 반드시 떼보고 권리, 융자 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 문서인데요. 청취자분들이 많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당첨자는 홈페이지에 게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어린이날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을 특별히 띄워드립니다. 어린이날 특집으로요.